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50회 법연구원 산학 세미나를 하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순천향대학교 김헌수 교수고요. 어, 산학 세미나는 한 5년 정도 저희가 50회 오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오늘 중요한 발표와 토론 이전에 산학 세미나가 지금 50회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아주 요약된 역사를 한 동영상 연구원에서 한 4, 5분짜리 마련했다고 하니까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0회는 역시 이제 그 큰 대전환의 시기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참고로 이제 제가 1990년도에 M&A 논문을 쓴 바가 있었는데 학위로 그때 보험회사 숫자가 미국 보험회사입니다. 약 한 2,190개, 95개 정도 됐어요. 지금 뭐 작년, 재작년 지금 미국 라이프 인슈런스 데이터를 보면 한 720개 정도 됩니다. 거의 3분의 1이 줄은 거죠. 그죠? 어, 뭐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미래는. 이런 이제 환경 변화에 대한 어떤 급격한 변화. 오늘 이 주제를 보시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제가 뭐 더 이상 다른 소개 말은 드리지 않고 오늘 우리 금융산업, 은행산업 가장 전문가이시고 우리나라에 가장 권위 있는 금융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신 이병윤 박사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고견을 좀 듣고 그 이후에 BCG의 고은경 파트너 그리고 동국대학교 민세진 교수님 그리고 전 보험감독원 부원장이셔 지금 현재 우리 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신 우리 최성일 위원의 좋은 토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토론이 끝나면 한두 분 질문 코멘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병윤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방금 소개받은 금융연구원 이병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미나에 저를 불러 주신 안철경 원장님 감사드리고 이 세미나가 50회인 줄 지금 오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세미나인데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긴 합니다. 처음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달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 막막하긴 했습니다. 우리가 금융 환경, 금융 산업 뭐 이거에 대해서 지금이 어떤지도 잘 모르는데 미래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는 생각은 했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뭐 알고 있는 거 여태까지 저희 연구원이나 여기저기서 발표한 것들을 끌어모아서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하게 되는데 제가 사실은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장님께서 이제 그 어떤 보험 이외 외부에 있는 시각으로도 한번 금융산업 전체를 좀 봐주고 그래서 보험 쪽에서도 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하셔서 주로 제가 조금 관여했던 은행 쪽 주로 말씀을 드리고 또 보험 얘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금융산업의 어떤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순서는 뭐 지금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서론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은행과 보험 산업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어떤 금융 환경의 구조적인 변화 이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그것이 금융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금융 회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되게 딱딱한 것 같은데 저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하다 보니까 너무 이 범위를 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화두만 던지고 제 생각에는 오늘 토론자로 너무 좋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토론자 분들께서 아마 내용을 채워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뭐 금융산업 환경이 뭐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최근에는 더욱더 구조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안도 굉장히 할 일이 많고 대응해야 될 게 많지만 이 금융회사들이 이런 구조적인 환경 변화가 뭔지
그걸 좀 인지를 하고 거기에 미리 대응해 나가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환경 변화가 뭐가 있나 보면은 지금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부터 지금까지 쭉 제가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이게 계단처럼 단계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물론 그러니까 이 실물 경제가 저성장에 빠지면 금융에는 반드시 영향을 주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생 인구 고령화 문제도 금융산업에 영향을 줍니다. 그다음에 금융과는 관계없이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첨단 IT 기업들이 막 나타나고 하면서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는데 이것이 금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금융회사가 아닌 디지털 기업들이 금융회사랑 경쟁을 하게 되고 또 그쪽에서 나온 그런 기술들이 금융에 적용이 되면서 금융산업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지구 온난화죠.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강하게 해야 된다. 탄소 중립 정책을 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고탄소 산업은 좀 퇴출이 되고 저탄소 위주 뭐 생산 공정도 바뀌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그 실물에 대출을 해주고 뭐 금융 상품을 팔고 하는 금융 산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변화해 갈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시한 건 경쟁 강화입니다. 이게 어, 하여튼 금융 당국도 그렇고 금융 산업 자체도 계속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어, 정책적으로도 경쟁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요. 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면서 금융 산업의 경쟁이 뭐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금융회사들 대응할 건지. 그다음에 아까 디지털 기술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인공지능이 요즘에 굉장히 활용이 확대되고 금융산업이라는 게 금융업이라는 게 보시면 뭔가 우리가 금융업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해줄지 말지 또는 뭐 포트폴리오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잘 보면 가능하면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안 들어가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런 것이 이 인공지능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혁신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금융산업을 많이 어, 변화시키는 것 같고 또 금융뿐 아니라 비금융하고도 요즘에는 협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금융과의 융합도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그것이 금융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먼저 이제 뭐 현황인데요. 현황은 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산업 먼저 보면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빨간 선이 원화 대출 증가율인데 뭐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금융 산업도 그렇고 은행 산업의 성장세가 특히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계속 가계부채가 쌓이면서 결국은 그 부채를 추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대출 수요가 그런 측면에서 좀 줄고 있고 대출 공급 측면에서도 이제 고금리가 많이 지속이 되고 있고 리스크 관리를 좀 강화하고 이런 기조가 있으면서 공급도 줄고 이러다 보니까 좀 성장세는 음, 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건전성 같은 경우도 저는 요 그래프가 좀 의미심장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이제 국내은행 연체율인데 물론 낮은 수준입니다. 낮은 수준이고 보시면은 계속 떨어져 왔는데 그래서 건전성이 계속 좋아졌는데 22년 6월 말 이후로는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좀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약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건전성도 과거보다는 좀 안 좋아진 것 같고 또 고금리 지속되고 또 PF 부실 문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계 기업들이 버티기 어려운 환경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되면 건전성은 조금씩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 순이 이익 같은 경우는 뭐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 이익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출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고 또 경쟁도 강화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익을 뭐 계속 잘 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산업은 제가 잘 모르는데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 산업 성장성은 이제 신규 수요가 줄어들고 불확실성이 지속돼서 둔화할 전망이고요. 저출산 고령화 경쟁 심화 뭐 이런 것이 이제 신규 보험 가입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또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뭐 이런 것들도 성장의 제약 요인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익성 관련해서는 뭐 생명보험사는 금년에 이제 작년 수준 유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뭐 그 이런 회계제도 바뀌면서 IFRS 17에서 그 예실차 뭐 그러니까 앞으로 뭐 예정된 보험금이라고 추정치 낸 거에서 실제 지급한 보험금 뺀 그거인데 그것이 이제 늘어나면 수익이 늘어나게 되겠죠. 근데 그 예실차 이익이 줄어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런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고 하고요. 또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도 뭐 어, 금년에는 손해보험사는 뭐 양호한 수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CSM이라 그래가지고 그 보험계약 이제 미래수익 현재 가치로 평가한 그 금액이 이제 그 금감원에서 그 산출 기준을 좀 강화하면서 그런 영향으로 좀 이익이 좀 감소하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 산업은 더 잘 아실 테니까 그 이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현황을 봤을 때 뭐 그렇게 은행 쪽도 그렇고 뭐 그렇게 뭐 어, 비전이 있고 좋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상 유지를 하던가 아니면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아까 앞에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금융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야 될 그런 주제는 뭔지 그거를 한번 보고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게 변했을 때 그럼 금융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그럼 금융회사들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금융회사들이 지금 현재 현안을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로 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고 가까운 미래에 금융회사에 큰 영향을 줄 것들이기 때문에 미리 좀 대비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성장 고착화의 이슈인데요. 제가 이렇게 물론 이렇게 나눠봐서 그렇긴 하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를 봤을 때 뭔가 큰 변곡점이 됐던 이벤트들, 사건들, 그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97년에 외환위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2020년부터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었죠. 그래서 그런 큰 이벤트들을 기준으로 잘라보면 그 작은 이벤트까지로 이렇게 해봤을 때 그 성장률 평균이 계속 뚝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한 61년부터 외환위기 나기 전인 97년까지 이때가 연평균 성장률이 약 9% 정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성장 시대를 지나왔고요. 근데 외환위기 이후에 1999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인 2007년까지는 평균 성장률 6.3%.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해서는 좀 한 3% 정도 떨어졌죠. 그리고 글로벌 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작년 2023년까지로 보면은 2.8%. 그러니까 이것도 그 이전에 비해서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작년까지를 또 쪼개 보면은 코로나19 어, 이걸 뭐라고 그래? 사태라고 그래. 이게 2020년 1월 이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코로나 위기가 터지기 전인 2019년까지 보면
평균 성장률이 약 3.1%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1.9%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요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에 비해서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변곡점을 가져온 어떤 이벤트들을 잘라서 보면은 평균 성장률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계속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성장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는 좀 고착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더해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과 관련해서 OECD가 자료를 냈는데, 203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점차 낮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여기 빨간 점선 보시면 그게 우리나라인데, 2050년에는 뭐 마이너스로 떨어질 거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 잘 나가는 나라였는데 왜 이렇게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또 잠재 성장률도 이렇게 낮아질 걸로 보고 있는지, 뭐 제일 큰 요인은 아무래도 저출산 고령화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노동 인구 감소하고 하는 요인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해결 못하고 있는 게 노동 시장의 경직성입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죠. 그래서 이 OECD 국가별 노동 생산성 옆에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기업도 많고 좋은 기업이 많은데, 우리가 과연 그런 브레이크스루한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느냐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이 프론티어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것보다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추격하는 그런 형태의 기술 발전을 지금까지 계속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좀 한계에 봉착하는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반론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실물 경제가 저성장에 빠지면 금융산업은 뭐 안 좋겠죠. 일단 은행을 보면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부분 이자 이익 위주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이익이라는 거는 그 이자율에다가 아, 말하자면 물량을 곱하는 거죠, 대출. 근데 아, 경제가 저성장이면 대출 수요가 줄어들죠. 그래서 당연히 이자 수익이 줄어들고 은행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건전성 측면에서도 저성장이면은 당연히 이 실물 경제에서 그 한계 기업 중심으로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성장이 계속되면 건전성이 안 좋아질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은행들이 저성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질 거라고 그랬는데, 수익성이 떨어지면 이거는 뭐 대부분의 금융사가 똑같은데 그 뭔가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의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건전성이 또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업 활동은 위축되고, 그러면 은행 자금 중개 기능이 위축되니까 다시 또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먼저 겪었던 일본이 그랬습니다. 일본 은행들이 이런 걸 먼저 겪어서 여기들이 이제 그 뭐 해외 투자도 확대하고 비자익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했는데, 우리나라 뭐 은행 비단 은행뿐 아니라 금융회사들도 다른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 여기에 안주해가지고는 계속 이 트랩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해외 진출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 뭐 디지털 금융이라든지 하여튼 수익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보험 산업도 아마 제 생각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저출생하고 인구 고령화입니다. 이게 저는 잘 몰랐는데 저출산이라고도 하고 저출생이라고도 쓰는데, 이게 저출생이라고 쓰는 게 좀 더 가치 중립적이라고 그러나 그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출산 하면은 뭔가 그 여성이 이제 출산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출생인데 하여튼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2022년 이후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그림입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생산 연령 인구도 감소세고, 고령화로 인해서 중위 연령이,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2022년에 우리나라 인구의 중위 연령이 44.9세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젊은 나라였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서 뭐 2072년 한 50년엔 60세가 넘어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고령화가 굉장히 진전이 되는 그런 지금 우리나라 모습입니다.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이 되면 금융에 무슨 영향이 있겠냐? 일단 고령층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저축이라는 게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건데 고령층이 자기가 되면 저축이 아무래도 줄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은행의 경우에는 어떤 그 저금리 수신 기반이 악화가 돼서 조달 구조가 안정성이 좀 떨어지게 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출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미래 소득을 미리 땡겨 쓰는 거거든요. 근데 고령화가 되면 그런 일이 좀 줄어들겠죠. 미래 소득을 땡겨 쓰는 일이 줄어드니까 대출 수요가 아무래도 고령화가 되지 않은 사회보다는 줄게 되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은퇴 자산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회사의 주력 비즈니스가 뭔가 돈을 빌려주고 거기서 이익을 얻는 거에서 자산 관리로 바뀌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거고요. 네, 보험업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줄면 보험 가입 여력 소비자 수가 감소해서 보험 성장성이 줄어들게 될 거고 또 어, 뭐 이건 좀 이상하긴 한데 인구가 줄면 사고도 줄 테니까 손해보험도 위축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이런 정도고요. 그 다음은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기기가 대중화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뭐 AP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기술이 발전하고 사실은 이런 기술의 발전은 금융업하고는 관계없이 자기들이 이렇게 발전한 거였는데 그것이 이 금융업의 어떤 이런 행태라고 그럴까요? 그거하고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금융에 그것이 적용이 되면서 금융산업에서 어떤 파괴적 혁신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뒤쪽에서도 다시 이제 경쟁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니까 기존 은행 그 상품 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뭐 고객 접점도 바뀌고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은행의 어떤 모습도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이 나오기 전에도 이제 그 일반 은행들도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됐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전문 은행이 나오면서는 이제 모바일 뱅킹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아마 거의 여기 계시는 분들이 PC로 뱅킹하는 것보다는 휴대폰으로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 2017년에 처음 출범을 했는데 카카오뱅크, 뭐 K뱅크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그 인터넷 뱅킹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2002년에도 아마 안철수 연구소 뭐 비롯해가지고 대기업들하고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2007년인가 그 금융위가 주도해가지고 한 번 인터넷 전문행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유로 나온 게 뭐 금융 실명제를 맞추기 어렵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모바일 뱅킹이 안 돼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폰이 2008년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을 시도했던 것들은 사실은 기존 은행들의 인터넷 뱅킹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모바일 뱅킹이 없는 상태여서. 그래서 이런 기술의 발전이 그래서 아이폰이 나오고 모바일 뱅크 이게 안드로이드 폰이 나오고 하면서 모바일 뱅킹이 굉장히 확산되면서 그런 기반이 있으니까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 나와가지고 이 뱅킹이 전부 모바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금융업의 어떤 행태나 이런 거를 많이 바꾼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겠고요. 이 경쟁과 관련해서는 뒤쪽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구 온난화 관련 이슈입니다. 어,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가 어, 이게 과연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자연 활동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냐에 대해서 아마 디베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과학자들의 컨센서스가 이거는 인간 행동에 의한 탄소 배출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 거다. 라는 게 아마 지금도 아니라는 음모론이 굉장히 많긴 한데 이미 이제는 과학자들이 그런 컨센서스를 이룬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러면 인간 활동의 그런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겠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2년에 이제 처음 이런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 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97년 교토 의정서 그리고 2015년 파리 기후 협약 변화 협약을 거치면서 이게 이제 거의 모든 나라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넷제로라고 해가지고 배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배출하고 이게 뭐 또 흡입 뭐 빨아들이고 하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050년까지는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하겠다. 그리고 그 중간 목표도 다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의 중간 목표, 이거를 NDC라고 하는데 이거를 국제적으로 발표하고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탄소 배출을 감축하겠다라는 NDC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굉장히 앰비시어스한 그 목표라고는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각국이 이거로 지금 나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탄소 배출을 좀 안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들이 얼마나 그걸 배출하고 있는지, 뭐 그거를 배출 안 하기 위해서 기업 지배 구조나 조직 구조를 어떻게 잘 바꾸고 있는지, 뭐 위험 관리는 잘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표가 마련되어야 되고, 그거와 관련된 것이 이제 ESG 공시입니다. 물론 ESG가 기후 변수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기후 변수를 중심으로 해서 ESG 공시 의무화를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이제 지속 가능성 기준위원회 ISSB에서도 이런 것들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EU가 좀 이런 거에서 앞서가고 있고요. 그래서 EU에서는 유럽의회가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 이런 걸 발표해서 사실은 EU와 그런 거래를 하는 다른 나라 기업들도 이거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조금 여기에서 좀 이렇게 약간 완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증권거래위원회가 그 기후 관련 정보 공시 의무화 규정 초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스코프 1, 2도 작은 기업은 그러니까 공시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스코프 3는 아예 공시에서 제외하고 뭐 이런 거를 발표해서 예상보다 좀 후퇴한 모습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이거를 공시하게 하면은 기업들이 이거는 굉장히 부담이죠. 지금은 말하자면 재무지표만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기업의 뭐 자산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재무지표를 발표하는데 이게 이제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이제 비재무지표도 똑같이 발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측정해야 되고 발표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비용 요인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초안은 이미 발표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곧뭐 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공시 대상이 누구냐 또 도입 시기가 언제냐 가지고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뭐 논란은 있지만 뭐 의무화는 될 것 같고 이 방향으로 가는 이 방향성 이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뭐 영향이 뭐가 있냐 봤을 때 금융회사 전반으로 봤을 때는 물론 지금 이제 이게 기본적인 얘기는 제가 여기 쓰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가 우리 금융회사에 가져오는 리스크가 뭐 물리적 리스크가 있고 이행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리적 리스크라는 건 이제 기후 위기로 해서 실제로 뭐 지진이 난다, 홍수가 난다 해가지고 뭔가 뭐 부서지고 무너지고 했을 때 금융회사에 뭐 보험, 특히 보험 이런 데 특별히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물리적 리스크가 있고 이행 리스크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탄소 중립으로 일단 무조건 나가야 되니까 그럼 고탄소 산업에 대해서 뭔가 대출도 줄여야 되고 뭐 투자도 줄여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런 쪽으로 이행해 나감에 따라서 금융회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전반적으로는 이 기후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어떤 행태를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대출해 준다든지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걸 변화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부 조직이나 지배구조 체계를 좀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이거에 대한 뭐 식별 측정 같은 걸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은행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탄소 산업 이런 거 이런 회사들이 이제 저탄소 기술 같은 걸 도입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게 돼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러면 고탄소 산업에 있는 기업을 많이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은행들은 건전성 악화에 좀 대비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을 보시면 그 중소기업 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업보다. 근데 중소기업은 이게 대기업에 비해서 기후정책 변화에 대응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 기후위기, 이 ESG 공시 이런 거에 대응하기가 좀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 강화입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한 40분. 네, 경쟁 강화인데 요거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그 대대적으로 경쟁 강화 정책이 있었고요. 네, 그 이전에도 이제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인터넷 전문 은행도 도입하고 오픈 뱅킹도 하고 종합지급 결제업하고 그래서 계속 경쟁 강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면서 은행 경쟁 촉진을 굉장히 강하게 푸시를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제가 보기엔 보험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해외 진출을 잘 하지만 우리나라가 원래 수출 주도 성장하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외국에 가서 돈 많이 벌어 수출 기업들이 많은데 이 금융업만은 굉장히 내수 기업입니다. 그래서 내수 기반으로 이자 이익 위주로 그래서 국내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익을 내다 보니까 이 금융회사가 이익을 내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 반감이 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외국에서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뭐 이자를 받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나 이런 금융회사가 이익을 내는 거 사회적 불만이 있으니까 좀 경쟁을 타이트하게 해서 그걸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는 경쟁 강화 정책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제도들을 만들었고, 뭐 은행 신규인가도 한다고 하고요. 지금 제사 인터넷 전문 은행 추진하고 있고, 뭐 지방은행도 시중은행을 만들고, 뭐 이런 경쟁 정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화가 진전이 되면서 핀테크,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금융업에서 경쟁이 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그건 잘 아시겠지만 아, 특히 이제 빅테크가 기본적으로 그 네트워크 외부성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 모이면 모일수록 그게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 네트워크가. 그래서 그걸로 강력한 플랫폼이 형성되다 보니까 고객 접점도 강력해지고 또 고객 정보도 다양하게 확보하고 이런 측면에서 대형은행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어, 뭐 물론 긍정적인 효과에서는 이제 경쟁이 되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금융 소비자들이 이제 값싸고 품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또 이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가 풍부하다 보니까 금융 데이터 결합을 해서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이제 여기 마지막에 이제 개도국의 경우에는 금융 포용을 달성한다. 이게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금융 서비스를 우리가 뭐 없어서 못 받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지점이 있고 뭐 은행 서비스 받을 수 있고 뭐 대충 어느 정도 신용이 있던가 뭐 좀 부동산이 있고 하면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이런 금융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조금 쉽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도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은행도 잘 없고요. 돈을 보내려고 해도 힘들고 그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나라에 이런 테크 기업이 뭐 들어가서 그 이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금융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접근이 어려운 그런 나라들에서 금융 포용을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뭐 부정적 효과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크를 넘어서 이제 겸업화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금융업권별로 이렇게 칸막이가 많이 쳐져 있는데 보험, 증권, 은행 뭐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는데 이게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지주회사 체제에 있다 보니까 지주회사가 다양한 금융업권 자회사를 통해서 모든 금융업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마이데이터 사업이 확대되면서 이게 금융업권 간의 겸업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금융이 확산되면서 어떤 융합 상품이 많이 등장을 플랫폼에서 이제 여러 금융회사 상품을 팔면서 이게 이제 금융업권의 칸막이가 좀 많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금융산업이 좀 제가 보기에는 은행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다 이게 내수 산업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정도인데 이게 결국은 개방이 확대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경쟁은 더 크게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된 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금융업이라는 게 뭐 신용평가라든지 리스크 관리라든지 뭐 프라이싱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뭔가 어떤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좀 개입되지 않고 시스템으로 뭔가 마련하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좀 적용하기 쉬운 그런 게 있고 또 금융업에 수많은 양질의 데이터가 많습니다. 빅데이터가 있고 또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의해서 생산성 향상 가능성이 높아져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활용 사례는 뭐 잘 아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 AI가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 관리를 위한 제도를 좀 정비해야 된다. 이 IMF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뭐 예를 몇 개 들어보면 AI가 데이터를 활용할 때 뭐 개인정보나 기업 비밀 같은 걸 누설할 리스크가 있고 또 AI가 데이터 학습을 해서 뭔가 솔루션을 내놓다 보니까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특정 계층에 대해서 편향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뭐 AI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사실은 그게 금융기관이 이게 어떻게 나온 답인지 모르면은 충분한 설명을 다 하지 못할 경우에 이제 금융기관이 신뢰가 손상될 수 있고 또 사이버 보안이나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뭐 그렇습니다. AI가 개입하면 금융 거래에서 어떤 책임 관계가 좀 불분명해질 수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미리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제도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AI가 이제 도입을 하면은 그 금융회사에서 AI의 도입을 어디가 추진할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지 이런 것 거버넌스 정립이 필요하고요. 데이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AI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금융 전 세계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금융하고 비금융이 양방향으로 융합되는 걸 이제 빅블러 현상이 나타나면서 금융업에서 지금 최근에도 이제 그 부수 업무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알뜰폰 사업도 하고 뭐 금융 서비스가 이제는 뭐 음식 배달이나 온라인 쇼핑 같은 것도 하면서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겠다. 그래서 더 좋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그 비금융하고 융합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수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금융당국도 뭔가 전향적으로 더 허용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이 금융에서 비금융 업무까지 수행하는 그런 비금융과의 융합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겸업화라는 거는 금융업권 간의 어떤 칸막이가 무너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업권 관계없이 모든 업권의 일을 다 하는 거고 거기다가 비금융까지 하고 그래서 금융과 비금융까지 융합이 되고 하면서 이게 이제 금융업이 어떻게 보면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한 경쟁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병윤 박사님께서 지금 금융과 보험 산업의 현황 그리고 이에 관련된 약 7가지 정도 중요한 요인들 그리고 우리가 과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 세 분께서 좀 더 첨언 또는 의견
또는 다양한 시각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 보스턴 컨설팅 컴퍼니의 우리 고은경 파트너께서 말씀해 주시고 차례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 파트너님 시작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보스턴 컨설팅 고은경 파트너입니다. 오늘 이제 위원님께서 조금 사업하기 어려운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서 화두를 던져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악화되는 환경 하에서 보험사들이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러한 거시적 환경 악화가 보험 사업에 굉장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시각은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받아들이고 보험 산업이 사양 산업이라고 인정을 할 거냐, 우리나라보다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먼저 이러한 환경 변화를 더 빨리 더 심각하게 겪은 일본의 보험 산업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고령화라던가 금리 불안정이라던가 시장에 대한 침투율 포화, 성숙기, 저성장 이런 것들은 일본의 보험 산업이 우리나라보다 10년에서 20년 일찍 겪어왔던 일들인데요. 다만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실제로 이러한 환경 변화 때문에 보험 산업의 실적이 굉장히 타격을 입었느냐. 지금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러한 저성장 고령화, 뭐 인구 축소 등등의 손해보험보다도 생명보험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데 일본의 생명보험사들의 업계 실적을 보면 단기손익, 단기손익의 뭐 성장성, 그리고 자본의 효율성 등등에서 전체 금융업권 중에서 가장 견조하고 우수한 실적을 꾸준히 좀 내고 있는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이게 좀 어떻게 가능했던 거냐? 저는 세 가지를 주목을 하는데요. 일단은 고객이 계속 고령화되고 있다, 고객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에 시각을 바꿔서 이렇게 바뀌는 인구 구조 하에서 새롭게 좀 타겟해야 될 시장 혹은 고객이 누구인지 정의하고 그러한 신수요 시장에 대해 맞는 상품과 채널을 새로 개발하는 거. 그리고 더해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이 일찍 빠져나가지 않도록 고객의 유지율을 강화하는 것. 이러한 노력이 첫 번째였고요. 그럼 두 번째는 보험사는 보험으로 돈을 번다라는 시각에서 좀 확장을 해서 보험사는 보험으로 현금을 유입받고 이 현금을 투자해서 투자 이익으로 돈을 번다라는 시각하에 굉장히 공격적이고 선진적인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 스프레드를 증대하는 게 두 번째 대표적인 노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성장하는 거시 환경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좀 당연한 거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극단적이고 절실한 효율성 개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고정비 혹은 사업비의 절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절감한 비용을 재원으로 활용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신시장의 발굴, 뭐 고객의 유지율 강화, 자산운용의 전문성 강화 등의 재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이어나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본 생명보험 업계가 굉장히 고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업계 전체가 그렇게 잘 됐다라기 하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대적인 혁신, 변화 등등에 좀 성공한 선도 사업자들 중심으로 마켓 셰어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고 전체 업계의 성장성이나 자본 효율성도 이러한 선도 업체들이 이끌고 있다 사실상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세 가지 좀 주요한 혁신 말씀드렸는데요. 몇 가지 좀 사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수요 시장 발굴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전통적인 보험 고객은 40, 50대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종신보험 등이었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뭐 싱글이나 딩크나 어린층이나 시니어층이나 이러한 새로운 고객들이 늘어났고요. 일본의 보험사들은 이러한 새로운 고객을 타겟하기 위한 새로운 상품 개발, 그리고 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의 영업 모델 변화에 굉장히 좀 일찍이 노력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유병자를 타겟으로 하는 상품이 기존의 보험 상품 대비 단순히 비싼 게 아니라 유병자들의 질병 니즈나 건강 상태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상품을 만든다던가
혹은 단일한 보험을 가입하고 끝까지 그 보장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고객의 그 라이프 사이클, 인생 여정이 바뀌면서 그에 따라 보장도 좀 자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품을 만든다던가, 혹은 고령화 시대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장수 리스크를 직격으로 공략한 톤틱연금과 같은 상품을 만든다던가 하는 게 모두 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해서 이미 들어온 고객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노력한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보험 시장과 일본의 보험사들의 13차월 유지율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유의미한 수준으로 10%포인트 이상 일본의 유지율이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율을 높이고 이로 인해서 보험료 유입을 지키고 그에 따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의 보험사들은 유지율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는 형태의 상품, 유지율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채널의 수수료 구조 변화, 유지율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거버넌스의 운영 등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개선을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자산운용 쪽이었는데요. 그 그래프에 보시는 색칠된 부분이 보험사가 자산운용 투자로 버는 돈인 이차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3년부터는 계속해서 이차익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우상향하게 성장했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냐? 회사와 정부의 노력이 둘 다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일본이 너무나 초저금리인 상황에서 고수익 투자를 하기 위해선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해외 투자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보험사의 해외 자산의 보유 한도 관련된 규제를 일단 폐지를 했고요. 이에 더해서 보험사 관점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기존에 굉장히 만기가 길었던 종신보험보다는 조금 더 짧은 만기를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의 판매를 늘리면서 조금 더 자유로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부채의 만기와 이율을 축소하는 노력을 했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공격적인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 그리고 해외 자산의 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 운용사에 대한 투자나 인수를 종합적으로 병행했고, 이 성과가 왼쪽에 보시는 이차익 증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사업비의 절감이었는데요. 왼쪽의 그래프에 보시면 앞에서 일본의 생보사들은 이익이든 자본 효율성이든 꾸준히 상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고정비라고 이해할 수 있는 업계의 사업 비율은 꾸준히 좀 떨어져 온 편입니다. 회사는 성장하지만 비용은 줄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좀 대대적인 비용 감축을 위해서 조직을 통폐합하거나 혹은 현장에 있는 지점을 통폐합하고 폐쇄하거나 혹은 본사에 대한 인력 효율화를 단행하거나 본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PI를 대대적으로 진행한다거나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성장 시장에서 비용의 감축은 좀 당연한 거다라는 인식 하에 이러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요. 최근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 쓰는 비용을 절감해서는 사업비를 줄이기가 쉽지 않아서 전반적인 회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그리고 디지털을 통한 비용 감축의 시도를 하는 게 최근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절감한 비용을 바로 손익으로 확보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자산운용 역량의 확보라던가 혹은 새로운 시장의 개척에 재투자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소결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험사의 사업 환경이 과거와 달라지고 과거와 같이 사업을 하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보험사들 입장에서 이걸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으면 그 인구 구조 하에서 우리의 새로운 고객은 어디인지, 그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과 채널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하고, 나아가서 저금리나 저성장 기조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과거와 같이 보험으로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유의미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려면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전반적인 규제 강화나 저성장 기조 하에서 과거와 같이 좀 장치 산업성에 거대한 고정비를 쓰는 회사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효율화하고 정의화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방식이라면 사업 환경 변화에도 돌파구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공경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유사한 역사적 트랙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 위기라고 생각되지만 일본 정보사들이 꾸준하게 오히려 수익성을 강화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토론은 동국대학교의 민세진 교수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자료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그거 너무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근데 이제 발표 자료는 제가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들으면서 좀 정리를 했는데, 일단 이병현 박사님 이 구조적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요약해 주신 부분에 너무너무 동의를 합니다. 이제 네 가지로 요약이 되잖아요. 저성장, 저출생, 기술 변화, 기후 변화 이렇게 요약이 될 텐데 지금 아까 저출산이 맞냐 저출생이 맞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도 이제 출산을 해본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저출생은 현상이고 그러니까 그 현상의 원인으로서 우리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저출산이고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드레스해야 되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저출생 현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인구 문제 전반까지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평소 생각해왔던 이슈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저성장과 저출생이라고 하는 현상은 일단 뭐 금융산업 전반에 있어서 사실 마이너스가 더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사실 그 저희 이제 한국경제학회하고 국민경제자문회에서 공동으로 세미나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서울대 경제학부 이제 김세직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의 펀치라인이 우리나라의 이제 최근의 그 트렌드를 보면은 5년에 1% 포인트씩 성장률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교수님은 5년 1% 하락의 법칙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경제학에서 러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현상을 요약을 한 거니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5년 1% 하락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말도 딱 떨어지지만 정권의 유지 기간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권과 상관없이 또박또박 1%포인트씩 떨어져 왔다라고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아주 본질적인 문제고 산업 전반에 큰 위협이 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 기술 변화, 기후 변화는 알 수가 없죠. 아직은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래서 좀 중립적이고 이걸 유틸라이즈 해야 되는 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그게 굉장히 큰데요. 요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 한국경제학회에서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그 이틀간의 국제 컨퍼런스에서 가장 한국인으로서 주목할 만한 페이퍼가 사실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난 20년간의 소득 불평등 상황을 본 거였어요. 한국의 소득 불평등.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큰 국제적 연구 프로젝트의 일부인데 13개국의 선진국 대부분을 포함해서 13개국과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 2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9개국이 참가하는 그리드라고 하는 연구 프로젝트고요. 굉장히 거대한 연구 프로젝트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을 이미 페이스 1에서 들어간 13개국하고 비교를 해서 소득 불평등 상황을 본 거였는데요. 지난 20년간을 보게 되면 우리의 통념과 다르게 우리의 통념은 이제 소득 불평등이 계속 악화됐다. 양극화가 심화됐다라고 보는데 개선됐다라는 겁니다. 지수 자체는. 근데 그게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층은 올라갔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하층이 개선됐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불평등 지수 자체는 개선됐다라는 건데 그 와중에 저는 우리 이 금융산업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요소는 그거보다도 상대적으로 중산층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은행이든 보험이든 특히 보험 같은 경우는 타겟이 어떻게 보면 중산층이잖아요. 중산층의 리스크를 커버해 주는 게 보험의 가장 매스적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이 인구 구조의 어떤 부정적 변화에 맞물려서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어떤 소득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는
보험 산업에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 걸로 좀 지켜봐야 된다. 왜 이 원인은 뭐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좀 경제학적으로 거시적으로 좀 더 봐야 되는 이슈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런 그 구조적 환경 변화를 요약을 해보면 예전에 어느 그 보험사 카피이기도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이 필요하고 가능해진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거기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산층의 소득 기반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배드 시그널이고, 근데 한편으로는 기술의 도움으로 그게 훨씬 더 저비용으로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굿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주어진 프레임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사실은 프레임을 깨는 얘기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이슈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그 금융규제 샌드박스죠. 네,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지금 뭐 이렇게 쭉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파지티브 규제 체제의 한계를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을 열거를 하고 거기에 걸릴 때마다 뭘 바꿔줘야 하다 보니까 도저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진짜 딱 틀과 프레임에 딱 갇혀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칼럼에서도 인용한 그 조크이기는 한데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부정을 했다. 그러면 이제 국가별 대처 뭐 이런 유머가 있었거든요. 뭐 프랑스는 그 정부를 죽인다. 뭐 이태리는 배우자를 죽인다. 뭐 러시아는 둘 다 죽인다. 미국은 변호사를 찾는다. 근데 이제 한국은 정부가 책임지라고 시위한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우리가 이제 파터널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온정적 간섭주의, 그러니까 뭔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사실은 국민도 그런 기대가 높은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제가 봤었는데 우리 국민이 의외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또 그런 유머에 또 반영이 돼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정부가 앞서서 고민을 해요. 이게 소비자 보호에 해가 되지 않을까. 이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리스크를 차단해 줘야 된다. 발생할 수 있는 해악은 미리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굉장히 높은 거를 제가 느꼈고,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걸 이해도 하고 바람직하다라고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코스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을 굉장히 저해하고 미리 움츠리게 하고, 특히 레가시 금융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핀테크 또는 빅테크 플랫폼들이 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다. 그러니까 그라운드가 평평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프레임의 변화가 굉장히 필요한데, 물론 이제 우리끼리 열심히 얘기해갖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좀 더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그런 또 공감대를 조금 더 넓게 이끌어내고 해서 뭐 은행이 됐든 보험 산업이 됐든 좀 더 평평하고 넓은 운동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만드는데 좀 다 같이 신경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진 교수님의 이해가 머리에 쏙 들어왔습니다. 네, 한국의 대응 방안. 실제로 뭐 여기 실제로 뭐 우리 공무원분들은 안 계시지만 우리 다음 토론하실 우리 정부의 규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부모 같은, 그죠? 정부가 그 파트너리즘이 사실은 굉장히 영어로 프레블런스한 거죠, 그죠? 프레블런스한데 이것이 과연 이게 문화적인 건가라는 저는 그런 것과 아까 우리 공경 파트너께서 발표하신 일본은도 비슷한데 일본은 정말 그걸 극복했나? 그런 이제 약간 이제 질문이 들었어요.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성장이 좋다면 아주 좋은 토론이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최성일 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라고 해서 그전 세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거를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막연하더라고 막막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 중심으로 리스크 제가 이제 업무가 사실은 금융감독 업무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리스크와 거기에 대한 대응의 뭐 관리, 리스크 관리 쪽에 많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병윤 선임연구위원님, 박사님의 그 주제 발표에 대해서 좀 조금은 다른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 좀 보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약간 다른 의견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환경 개요를 제가 보는 시각은 이렇게 뭐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있는데, 좋은 뉴스는 다들 알다시피 경착륙에 대한 논의는 이제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물가가 지속되고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얘기가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는데 그거는 이 미국을 중심으로 거의 사라진 것 같고 두 번째는 생성형 AI가 산업 전반에 혁명적인 도약을 가져올 거라는 그런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나쁜 뉴스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그걸 대응하면서 장기간의 금융 완화도 하고 막대한 재정 지출을 했는데 그 부작용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데 지정학적인 긴장하고 보호 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그 전 세계 글로벌 금융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졌어요. 그러면서 정치는 뭐 나중에도 얘기했지만은 극우파, 극좌파가 뭐 도약한 뭐 이렇게 계속 득세하는 등 기존 정치권 세력이 무력증에 빠져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특히 국제협력은 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리스크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거를 제가 본 거는 이제 제가 리스크 주제를 가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IMF의 자료하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자료를 좀 봤습니다. IMF에서는 지난 4월에 글로벌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리포트를 냈는데 거기서 단기 리스크로 처음에 지적한 것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가계부채, 주택담보부실 문제. 이건 우리나라에 계속 오래된 얘기고요. 세 번째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데 이게 언젠가 다시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좀 현안이기 때문에 금융환경 변화에서 좀 관심을 기울이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중기 취약성을 얘기를 했는데 정부 및 민간의 과도한 부채 축적을 좀 들었습니다. 근데 뭐 민간의 과도한 부채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좀 정부 부문의 과도한 글로벌하게 과도한 부채 문제가 좀 굉장히 심각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조적인 변화는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더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가 올해 1월에 나왔는데 거기서 설문한 거예요. 어떤 리스크가 있냐고 다 분석한 건데 거기 앞에 부분에 보면은 구조적인 변화가 4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구 온난화 및 기후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선도 기술의 발전 이 세 가지는 이병윤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4가지 주제하고 비슷해요. 인구 구조가 저성장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게 포괄하는 거고 네 번째 하나 추가된 것이 지정학적인 글로벌 정치 불안정과 국제 협력 약화 고요인이 좀 한번 추가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 6가지 중심으로 얘기를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은 주제 발표 내용하고 보면은 제가 지적한 거 6개랑 대부분 다 뭐 많이 되는데 지구온난화는 탄소 중립 강화가 있고 인구 구조 변화는 저성장 고착화랑 뭐 저출생 인구 고령화가 연결돼 있고 선도 기술 발전은 디지털 얘기하고 인공지능 그랑 연결이 되고 돼 있는데 이제 추가되는 내용은 상업용 부동산 문제, 정부 부채, 지정학적 변화 요 3가지가 아마 좀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미국의 금융안정위원회도 작년에 이제 첫 번째 문제로 6가지 문제를 쭉 지적하면서 첫 번째 리스크로 지적을 했어요. 미국의 지역은행은 작년에 실리콘밸리 뱅크 그게 부도나면서 고금리의 금리 리스크가 관리가 안 돼서 미실현 평가손이 굉장히 큰데 그거 완전히 해소가 안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이 계속 만기 연장하면서 계속 이어왔는데 이게 언젠가는 불거지겠죠. 그래서 뉴욕 커뮤니티 뱅크인가요? 올해 초에도 그게 주가가 급락했는데 그 우려가 계속 퍼지고 있고
근데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개념이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미국은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담보를 한 대출이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 추가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판매 또는 분양을 위해서 부동산 개발, 주택 건설, 그거 전부 다 거기에 대해 대출해 주는 것도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상업용 부동산 대출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건설사 부실 문제하고 한국의 부동산 PF도 사실은 큰 맥락에서 보면은 상업용 부동산 CRE 그 대출 위기에 같이 연결돼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내 금융회사는 부동산 PF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이거는 또 이제 제가 한 가지 이것만 얘기해도 또 더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근데 실질적인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가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그 해외 상업용 부동산이 해외가 있고 국내가 있는데 해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 굉장히 작아요. 전체 전총 자산의 0.8%밖에 안 되고 은행은 0.3%다. 그런데 보험은 좀 크죠. 2.6%에 달하니까 상대적으로 큰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IMF에서 아까 나온 그 보고서에서 한국의 은행이 CRE 익스포저가 사이프러스로 있거든요. 사이프러스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게 미국이나 이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된 독일보다 높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개념이 상업용 건물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 해외 투자한 상업용 부동산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은행이 안심할 PF는 없다고 거의 없다 그러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좀 자세히 지켜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재정 적자 정부 부채 그 얘기인데요. 미국이 재정 지원을 지금이 미국의 지금 뭐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그거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재정으로 다 그 산업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을 갖다가 다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거기 때문에 재정이 지출이 늘고 있는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원으로 재정 적자가 다시 또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 상국이 금년 재정 적자가 지난 6월에 발표했는데 당초에는 1조 5천억 달러였는데 1조 9천억 달러로 늘 것이라고 전망을 변경했어요.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원 관련 입법 변경 내용이고요. 유럽도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세 가지 이게 제가 파이낸스 타임즈 이코노미스트 어디선가 보고 세 가지 썼는데 어디서 2030년까지 국방 지출을 GDP의 2% 늘리라는 나토 위주의 그런 압력, 그다음에 친환경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관련된 비용, 고령 인구 증가 이건 또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어떤 전환과 관련된 지출 세 가지 때문에 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재미있는 것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S&P에서도 이게 올 초에 벨기에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재정 적자가 축소가 별로 전망이 안 된다라고 비관적으로 얘기했는데 지난 6월 30일, 그러니까 지난 6월 초에 이제 유럽 의회에서 구구파가 많이 득세했잖아요. 그러면서 프랑스는 그걸 다시 다시 선거를 다시 하게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 하면서 오늘은요, 내일인가요? 그 6월 30일하고 7월 7일 날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극우하고 국자가 더 비율이 높아요. 거기가 내셔널 릴리하고 뉴 파퓰러 프런트 얘네들이 집권하게 되면 이코노미스트 지난주에 나온 거에 의하면은 지금 재정 적자가 뭐 4.몇 %인데 7% 정도까지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더 말할 게 없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리즈 트러스 모멘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22년 9월에 그게 리즈 트러스 수상이 화탕인가요? 그 재무장관이랑 대규모 감세와 지출 계획을 발표했는데 갑자기 그거에 대해 시장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와 같이 급락하고 연기금들 막 투매하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도 없을 거냐? 저는 굉장히 살얼음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 일종의 이게 서버린 리스크, 금융회사 쪽에 이걸 뭐라 하냐면 서버린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국채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게 국채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은행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됩니다. 일본이 특히 취약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우리나라도 이게 좀 어떤 식으로 벌어질지 저는 제일 큰 우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우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구 온난화와 기후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요. 지난 6월 초 그러니까 날씨에 기후에 의한 재해를 가장 큰 위험으로 생각하는 건 다들 이제 동의를 하는데 얼마나 시급하냐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큽니다.
지난 6월 초 유럽 의회 선거에서 극우파가 약진했는데 그때 그걸 극우파 약진하기 전에 그 파이낸스 타임즈인가 거기 동영상에 나온 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독일의 사람들이 그 히트 펌프 갖다가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히트 펌프를 갖다 설치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을 막 얘기를 해요. 피로감이 있는 겁니다. 이제 에너지 절약하고 기후 변화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피로감이 있고 미국은 트럼프가 재집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 방향은 그대로 가겠지만 지금도 이미 실현되고 있는데 효과적인 기후 대응이 당초 계획보다 점차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실제로는 지구 온난화의 중요한 전환점에는 굉장히 근접해 가고 있어서 그 크리티컬한 포인트에 올 것 같아요. 빨리 도달해서 지금은 도상으로만 관리했거든요. 아까 얘기한 물리적 리스크와 그러니까 전환, 이행 리스크가 그걸 도상으로 리스크 관리했는데 그게 실제 리스크로 은행들, 금융회사, 은행 보험회사에 닥치지 않을까 조만간 그 생각을 합니다. 인구 구조 변화는 아까 설명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저는 뭐 동의하고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선도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BIS가 디지털라이제이션 오브 파이낸스를 갖다가 발표를 했는데 5개 분야를 얘기했어요. API, AI 러닝머신, 분산 원장,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새로운 경쟁자와 비즈니스 모델 그게 있는데 저는 아까 그 이병희 박사님 얘기한 거는 아까 4가지 1번에서 4번까지는 리치하고요. 그다음에 IoT를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BIS는 새로운 경쟁자 비즈니스 겹치는 얘기 그것도 했던 얘기인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 더해서 개인적으로는 금융의 디지털 플랫폼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좀 더 계속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네이버랑 카카오 주가는 폭락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의 디지털 혁신은 새로운 리스크를 가져오는데 이거는 뭐 전략, 평판, 운영, 데이터 관련 리스크, 금융 관련 리스크 다 논의하는 내용인데 이제 저는 이제 생성형 AI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은 기존의 AI 관련돼서는 데이터 관련 편향되고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컨텐츠 생성,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얘기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환강 문제라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 한국금융신문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 금융회사의 이 AI 관련된 담당 임원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환강 문제 때문에 실제로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금융 정확성을 요구하는 그 얘기를 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좀 한 가지 더 중요한데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그 얘기하는데 거버넌스 개념이 그냥 지배구조, 이사회가 어떻게 돼 있고 그것만을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데이터 거버넌스 얘기하면은 데이터 품질 보안, 뭐 여러 가지 정책 표준을 만들고 절차 만들고 그런 거 얘기를 다 하는 것 같고요. 시간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혁신과 관련돼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별 평가 대응하는 절차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고 뭐 리스크 관리 위원회 구성한다는 얘기가 얘기했는데 AI 리스크를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는 아까 이병현 박사님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사람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라 그 얘기도 계속 기준 나오는 것 같고 AI 모델 학습의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데이터 사용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뭐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 뭐 전문가들이 더 있으니까 얘기 안 했습니다. 지정학적 변화 얘기가 이게 참 정말 큰 변화. 제가 이런 식의 세상을 살찌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제 패권 경쟁 속에서 보호무역 정책이 있고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 간의 깊은 분열이 있어갖고 국제적 거버넌스를 통한 문제 해결 지금 WTO는 완전히 무력화됐잖아요.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불량 국가를 고립시키고 뭔가 갈등 조정 통제하는 거 이제 없습니다. 기대하기 어렵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같이 국제적 전쟁이 거의 일상화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술 혁신이 경제 발전의 동력이자 국방력의 중요한 원천으로 인식되면서 AI 등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산업 지역 정책, 보호무역주의가 과거의 워싱턴 컨센서스를 완전히 대체했죠.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G20 만들면서 FSB와 바젤위원회 그런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이제 국제협력을 통해서 바젤3 만들고 그러면서 막 뭔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장치를 만드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전반적인. 근데 지금은 글로벌 금융 리스크가 전체적으로 리스크는 계속 아직 연결돼서 확산될 수 있는데 제 생각엔 리스크 관리하고 감독은 점차 각국의 각자 도생의 영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아까 저 재정 문제 소버린 리스크 했잖아요. 소버린 리스크가 제가 이제 바젤위원회 현역에 있을 때 바젤위원회 가서 얘기하면은 막 논란이 있었는데 계속 일본 재정 적자 그리고 그런 리스크 보조가 큰 일본에서 크게 반대하고 뭐 유럽 국가도 북구 쪽은 계속 하려고 하는데 다른 국가들은 알려고 해서 결국은 못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듣기로는 논의는 하는데 결국 결론을 못 낼 거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변화들을 주로 얘기를 드렸고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병효사처럼 화두만 던지고 대책은 늘분께 던지는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병현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존에 또 우리가 논의했던 것 외에 특히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상업용 부동산 이런 또 리스크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또 새로운 또 시각을 고민을 한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청중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한두 분 뭐 코멘트 또는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스트레이트 뉴스 조성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제가 2019년 정도부터 보험 분야의 그 흐름을 쭉 지켜봤는데요. 당장 말 데이터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번에 세미나 할 때도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 사실상 이게 보험 업계에서 뚜렷한 성과가 아직까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 보험 업계가 말 데이터조차도 되게 힘겹게 따라가고 있는데 우수 업무를 그거를 어느 수준까지 다른 업권이랑 경쟁을 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지가 좀 이렇게 높아심이 생겨서요. 좀 이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시다면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 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공경 파트너께 좀 리스판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예, 코멘트 질문 있으세요?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비즈의 이학준 기자라고 합니다. 저도 그 고은경 파트너님께 질문 예.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일본 보험 산업에서 좀 실마리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실제 이제 뭐 일본 벤치마킹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언급해 주신 톤틴 연금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먼저 출시되면서 국내에서 좀 논의가 지속된 것 같고 뭐 KB 라이프 생명 요양산업 진출도 손포재팬의 손포케어 벤치마킹 한 거고 그래서 사실 다들 업계나 전문가분들은 다들 일본 이야기를 하고 좀 일본을 벤치마킹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왜 하필 일본인지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보험 산업도 규모 면에서는 좀 더 글로벌적이고 일본보다 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일본만을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건지 단순히 국내 보험 산업 환경이 비슷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좀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건지 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병윤 박사님께서는 오늘 토론자분들 그죠? 말씀해 주신 뭐 아까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물론 오늘 뭐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는데 또 아까 상업용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요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마이크를 우리 공경 파트너께 넘기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리스폰스 해 주시고 우리 발표하신 이병윤 박사님 의견 듣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의 사견이라는 점을 전제로 의견 말씀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 일단 먼저 말씀 주신 마이데이터에 대한 성과가 부진한 점과 그 이후 부수 업무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면요. 사실 저는 이제 연구원이나 혹은 뭐 학계나 정부보다는 주로 보험사에 계신 분들과 직접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슷한 논의를 최근에도 좀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보험사 관점에서 마이데이터를 취득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예를 들면 특히 다른 금융업권 중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가 있는 은행이나 카드나 이런 데랑 비교하게 되면 라는 어느 정도의 좀 판단이 가능한 시점이 됐다. 마이데이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이 보험사 관점에서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이유는 좀 두 가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마이데이터를 쓰는 방식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완전히 프론트엔드에서 고객을 모집하고 마케팅용으로 쓰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 혹은 조금 백엔드에서 회사 관점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해서 상품 개발을 하거나 프라이싱을 고도화하는 데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두 가지 다 어렵다는 게 그냥 지금 저의 판단인데요. 일단 앞에 있는 프론트엔드로 마케팅을 하고 고객을 모객하는 데 있어서는 보험사가 디지털 기술 혹은 플랫폼 기반으로 고객을 모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기사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좀 어려움이 동일하게 있다라고 보이고요. 백엔드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사실은 이쪽이 프론트엔드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저의 지금 파악으로는 마이데이터 등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일단 보험사가 내부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부터 좀 잘 정제되고 정리되고 활용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틀이 좀 있어야지 그 위에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더 고도화를 할 테니까요. 근데 일단 그 전제 조건인 기존에 보유한 데이터의 활용 및 정제 및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그것이 아직 사실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마이데이터에 성과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답변이 길어지는데, 부수 업무가 어디까지 가능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유사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아주 전통적인 보험 상품 판매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나 이익 규모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 관점에서는 여러 시도를 계속하고 계시고, 그에 따른 규제 완화의 니즈는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다, 이 정도로 좀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이 일본 산업 벤치마킹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은 좀 부득이하게 일본 말씀만 드렸습니다만, 대표적인 보험 선진 시장이 말씀 주신 대로 일본, 미국, 유럽 세 가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판단하기로는 이 세 가지 시장에서 벤치마킹하거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영역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데모그래픽 환경이 유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상품, 채널, 고객 이런 류의 조금 전통적인 사업 모델 관점의 시사점이 많다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이것과 좀 다르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솔벤시 쫄2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신제도인 IFRS 17을 훨씬 더 일찍 도입하고 고도화되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규제 대응 혹은 자본 관리 차원에서 배울 점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은 뭐 데모그래픽 환경이나 성장세는 우리나라와 너무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생보사의 미래 수익원 중에 하나인 자산운용과 투자 관점에서는 아주 확실한 선진 시장이기 때문에 그 관점의 시사점이 미국 시장에 가장 많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병윤 박사님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코멘트 해주셨고요. 제가 특별히 그 코멘트들에서 무슨 답변을 한다던가 드릴 말씀이 있는 건 아니고, 예, 고은경 파트너님 그 세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 이제 매크로 트렌드 변화에 좀 대응해야 된다는 거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험을 잘 몰라서 드릴 말씀은 잘 없고, 민세진 교수님 말씀에 제가 공감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저도 이거 느끼는데, 이 네거티브 규제로 가자고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잘 못 가거든요. 그게 이제 정부가 보면은 이게 선의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한 가정의 무슨 가장처럼 이게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크고 걱정이 많고, 그래서 금융 리스크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고,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막으려다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어떤 좀 그 프레임 변화 말씀하신 거,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서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만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드렸는데, 정부도, 그러니까 금융당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요것도 한번 좀 추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성일 박사님 말씀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많이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이게 지금
이 방향으로는 갑니다. 이 방향으로는 가는데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태도, 그런 것이 굉장히 좀 유럽도 심지어 유럽이 제일 앞서 나가고 미국은 잘 안 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유럽조차도 그게 좀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많이 후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비용만 들어가는 거라서 기업들이 굉장히 반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비관적으로 봤을 때 기후변화는 지금 저희가 보는 것처럼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IPCC가 예고하는 1.5도, 2도 막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그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국제 협력을 통한 그 글로벌 금융 안정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저는 여기서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재밌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많이 들여다보셨나 모르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고 많이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조금 보완적인 의견 얘기해 줄까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예. 네. 예.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더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고은경 파트너님 되게 설명 잘 해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도 저도 동의하고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마케팅 차원 그다음 상품 설계 차원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보험사로 보면은 이거를 이제 판매할 때 예를 들어서 다른 금융회사들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많이 이제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GA 채널의 이 역할이라든지 성장세라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그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마케팅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저는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케팅 차원에서는 오히려 GA가 그런 데이터에 대한 갈증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적극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상품 설계 차원에서는 저는 보험회사가 그게 생보사든 손보사든 금융회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상품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오히려 의료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병원 데이터가 필요하고. 근데 그 부분은 금융위 소관이 아니죠. 그죠? 그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심평원 소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또 활용의 적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의 협조, 결국 거버넌스 문제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풀려서 손보사든 생보사든 이 금융을 넘어선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나은 상품을 개발하고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조금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산학 세미나는 먼저 50회를 기념해서 좀 거시적으로 금융 환경 변화와 좀 우리가 어떤 큰 주제 또는 문제 요인들이 있느냐를 저희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본 데이터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 1961년도에 S&P 그 500에 들어갔던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32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020년도에는 21년 약 50% 정도 이렇게 단축이 되었어요. 이건 이제 미국 시장의 아까 생보사가 1990년도에서 약 한 2020년도 동안 3분의 1로 개수가 줄었는데 과연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또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지난 3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는 한번 저희들이 오늘 많은 논의 중에서 이것이 정부가 규제를 너무나 잘해서 아무도 사실은 좀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막아준 건가? 아니면 우리는 변화에 뭐 대응한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대응을 열심히 한 건가? 왜 여전히 해외 시장은 우리가 굉장히 미약하니까 이런 거를 오늘 생각하면서 아주 좋은 토론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또 뭐 돌아가셔서 또 앞으로 미래 환경을 위해서 산업을 위해서 많은 연구하시고 건강하게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